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올리죠. 강원 중원의 젊은 피 윤민섭 의원, 강대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부터 내년 지방선거 경선 룰까지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쉽고 재밌게 분석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좌우지간 주제가 요즘 정치 왜 그래? 예, 뭐 요즘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어쨌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주제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논란이 확산되면서 검찰총장 대행이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친윤 정치검사들의 항명이란 입장, 국민의힘은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렇게 밝혔어요. 윤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누가 봐도 항소를 포기한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여론이 지금 그런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게 있어도 이게 전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관례대로 했던 대로 항소를 해서 뭐 기소가 잘못됐으면 그에 대한 판결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해서 분란을 자초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 석방했을 때도 기소 기간을 계속 날짜로 계산하다 이례적으로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분란이 좀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검찰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지금 다른 것들을 큰 사건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건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법무장관이 뭐 신중하게 판단을 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좀 던졌던 것 같고 차관도 뭐 수사지휘권 발동하겠다 이런 누가 봐도 좀 외압의 성격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누가 봐도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에서 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사령관에 대해서 수사를 무마시키도록 지휘했다는 의혹 때문에 그게 탄핵 사유로 민주당이 올렸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김만배에 대해서 항소를 무마시켰다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이거 당연히 똑같은 구조로 보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 김만배 일당의 판결문 1심 판결문에 보면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401번 나옵니다.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성남시장 당선 전부터 민간 개발을 주장을 했다. 공영개발 저지 반대 집회에 가서 마이크를 잡았다. 사실관계가 다 나오고 있고요. 또 김만배 일당이 민간업자랑 결탁을 해서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 선거 자금을 지원하고 댓글을 지원하고 또 허위 보도를 기획하고 또 특정 종교를 포섭하고 이런 일을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업자를 시장이 사업권을 줬다라는 게 그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러한 와중에 지금 구형을 7,800억에 대해서 추징을 했는데 400억밖에 추징은 안 됐어요. 이거 항소 안 합니까? 여러분들 요즘 캄보디아 사태가 대한민국 한번 휩쓸었는데 캄보디아 갔다 온 범죄자들이 100억을 국민들의 보이스피싱을 피해 금액이 발생했는데 3, 4억 추징금 나오면 당연히 항소해야죠. 항소를 안 한 거는 탄핵 사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저는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말씀 잘 해주셨는데 가장 아쉬운 거는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요. 그 동안에 검찰들이 뭐 봐주기 수사, 정치 검사니 뭐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이제 검찰의 개혁이 이제 필요한 시점에서 다시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다시 이제 그 검찰 개혁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이 끊길까봐 그 점이 좀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검찰 내 반발이 거센데 이걸 두고 이제 일각에서는 검찰의 선택적 반발이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난 정부 때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당시에는 별 얘기가 없다가 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만 들어서면 선택적으로 반발하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들은 항상 반발을 했죠.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운 것도 검찰이고요. 김영삼 현직 대통령일 때 아들, 김대중 현직 대통령일 때 아들, 이명박 노무현 현직 대통령일 때 친형, 다 검사가 현직 대통령일 때 수사를 한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러한 검찰개혁이 굉장히 가속화된 것이고요. 지금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해서 항고 안 한 거는 왜 그러면 반발 안 했냐? 항고는
종국적인 결과가 아니에요. 결국 다시 구속됐잖아요. 그때 날짜 계산이 어떻니, 뭐 헌법재판소 얘기가 어떻니 해서 검찰 내부에서 그 다툼이 있다가 항고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항고를 안 해도 본 재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항소를 안 했잖아요. 항소를 안 해서 김만배 일당의 무죄가 나온 뇌물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이러한 등등을 또 추징금을 지금 400억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지금 결정된 거예요. 종국 결정이 된 겁니다. 항소를 안 해서. 이게 어떠한 영향이 있냐. 지금 남은 거는 배임죄 하나만 남았어요. 이 배임죄를 지금 민주당에서 없앤다고 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이 배임죄 없애면 김만배 일당 면소받습니다. 배임죄를 없애도 뇌물죄랑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항소를 했어야 되는데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무죄가 지금 확정이 된 종국적인 결과가 초래를 했다. 검찰이 그동안 반발을 안 했던 거는 본 사건에 영향이 없으니까 항고를 안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항소를 안 한 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 이미 그 종국적인 결정을 초래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기간을 달리 계산을 한 거, 뭐 70년 동안에 뭐 날로 계산하다가 시간으로 바꾼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분명히 문제점이나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네, 별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춘천지검장께서도 이제 뭐 이 반대하는 거에 이름을 올리셨더라고요. 전국의 모든 검사장들이. 아니 모두는 아니에요. 네. 한 두 분 정도 아니, 빠져 있어요. 네, 빠져 있다. 빠져 있어요. 두 분 빠져 있고. 빠져 있고 뭐 연수원 신임 검사까지도 네. 다 넣는 네, 다 네. 이렇게 뭐 반대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네.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좀 이례적인 왜 측정 찍어가지고 이것만 반대하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거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먹힐 수가 있어요, 얘기들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까도 말했죠, 이제 김건희 씨 그 수사했을 때도 뭐 황제 조사, 뭐 경호처 가서 조사를 했을 때도 뭐 별말 없고, 그리고 윤석열 구속 취소 아까 말씀드렸고, 또 장동혁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때 당시에도 다 항소 포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말이 없었던 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건건에 대해서 다 막 검사해서 뭘 얘기를 해라 뭐 이런 방향보다는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검찰에서 이번에 대응하는 부분들도 좀 잘못됐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뭐 노만석 검찰총장하고 뭐 서울중앙지검장도 다 사퇴를 했는데 저는 이분들이 나는 항소 포기 결정하면서 뭐 항소 포기 본인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본인의 뜻이 아니시면은 뭐 검사가 뭐 검사 동일체 원칙도 있고 뭐 상명하복 이런 조직 문화도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이렇게 큰 사건에 대해서 두 분이 항소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셨으면은 항소했으면 됩니다. 저는 뭐 해야죠. 맞습니다. 했었어야 돼요. 네. 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수사 지휘권이 내려오고 하면은 그건 더 심한 내압으로 분명히 규결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이게 무슨 바람이 불어서 누운 건지 알아서 그냥 누워가지고 항소를 안 하신 네. 건지 이런 불분명한 부분들을 분명히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놓고선 본인들은 사표를 내시고 그냥 끝 처리를 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검찰들도 이번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그런 조직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네. 그 항소라는 거는 A4 용지 한 장에 사건 번호 쓰고 항소합니다 5글자만 쓰면 돼요. 변호사가 항소하던 검사가 항소하던 한 장만 쓰면 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항소심 가서 다투면 나중에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윤민섭 의원님께서 항소를 왜 안 했냐라고 이제 검찰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항소장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죽 얼마나 큰 외압이 내려왔으면 항소를 안 했겠습니까? 수사팀에서는 항소를 하기로 다 결정을 했고요. 결정을 하고 항소장까지 작성을 했는데 갑자기 항소장 하려고 하니까 박철우 반부패 부장이 항소하지 말라고 재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박철우 반부패 부장 올해 7월 달에 경향신문에 나온 신문 헤드라인을 보면 추미애 입 화려한 복귀라고 그 박철우 화려한 복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치검찰 아닙니까? 지금 양분한 그 국회의원도 정치검찰 출신이고 이성윤 국회의원도 정치검찰 출신이에요. 다 민주당에 가 있습니다. 정치검찰들 다 민주당에 가 있는데 무슨 논리로 검찰청을 해체한다는 것인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체까지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오늘 주제 여기니까. 이 대장동 네네. 사건 관련해서 네. 이 뭐 지금 검찰 수사검찰이나 공소검찰이나 다 이제 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네. 했는데 여기서도 약간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1차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이 항소하는 결정이 들어가지 못했대요. 거기서 이제 패싱당했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쨌든 그런 뭐 외압이 있으면은 중앙지검장이
직접 아무도 손에 거치지 않고 네. 자기가 직접 가서 써서 냈으면 됐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근데 해서 얼마나 된다고 큰 생각이 돼요. 외압이 내려왔으니까 중앙지검도 그걸 못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그거를 예.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냈으면 되는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지금 와서는 또 아까- 나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 게 좀 궁색했어요. 그렇죠. 예. 그 법무부 장관하고 법무부 차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네. 그런 건데 또 아까 뭐 장동혁 대표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항소 안 했다. 장동혁 대표, 뭐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도 네, 있고요.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공직선거법에서 구형을 보통은 뭐 허위사실법 간단한 거는 구형을 보통은 한 150만 원 합니다. 그중에 한 90만 원, 80만 원 나오면 항소를 안 해요. 왜냐? 거기에 대해서 피해본 국민이 없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 지금 7천억이 날아간 사건입니다. 7천억을 성남시가 환수를 해야 되는데 7천억이 날아간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안 했어요. 이거는 비교 대상의 상황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요. 말씀이죠. 그- 네.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네. 이렇게 흥분하는 거를 공감합니다. 네, 흥분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7천억 원을 네. 대장동 범죄 수익금 7천억 원을 환수할 수 있느냐 네, 네. 이거에 대한 여야의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윤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 사건은 이제 재판 결과가 구형이 얼마나 나올 거냐 이거보다 사실 추징금을 얼마나 예. 낼 거냐 이 부분이 더 관심이 컸었어요. 왜냐하면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이름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구형이 아무리 많아도 한 6, 7년 살고 나와가지고 이 돈 추징 안 당하면은 이분들은 거의 재벌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일단 항소 포기로 결정적으로 이거를 다시 추징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7,800억 중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인정이 안 돼가지고 다 좀 추징을 못하고 결국에는 473억만 추징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법리적 심리나 이런 거를 다시 검토받기 위해서는 항고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제 다시 추징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는데 지금 항고를 안 해보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은 그냥 무죄로 나온 게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민사소송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지금 이 판결문에도 민사소송으로 회복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좀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사소송으로도 굉장히 가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번에 항소를 안 한 것 중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 추징금을 받지 못하게 된 그런 것들이 제일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 법리적으로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민법 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액인데 일단 불법행위인지가 아닌지가 그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되고 또 형사법원에서 손해액의 범위가 판결이 나야 돼요. 7천억이 없어졌는데 1심 법원에서 판결한 게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400억밖에 지금 추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은 전두환 추징법 만들었을 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친일파 재산 환수 몰수 추징법 만들 때도 국민의힘은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민주당은 왜 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냐. 이게 지금 너무나 좀 이상한 지점입니다. 어디서부터 지시가 내려왔냐가 좀 이상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 일당들에 대한 부분들은 범죄하기는 정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실형도 많이 나왔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항소를 하면은 이제 추징금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는데 네. 그걸 무리해서 너무 한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자,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격 구속이 된 데 이어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세 차례나 걸쳐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동안에 불응을 해온 황교안 전 총리를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체포를 했어요. 윤 의원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너무 늦게 구속된 부분들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재명 체포, 한동훈 체포 이 사실을 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보고 안 한 문제들이 컸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구속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다행히 구속이 돼서 이 내란 특검이 약간 좀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동력을 더 얻었으면 좋겠고요.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SNS에 12월 3일 날 글을 올렸는데 뭐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해라, 한동훈 대표 체포하라 이런 것들을 글을 직접 쓰셨고 그리고 본인 이제 수색 영장 받았을 때 그 판사를 수색 영장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 판사를 알아가지고 그 판사의 실명을 거론했어요. 그래가지고 좌표찍기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좌표찍기를 한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돼서 그동안에 이제 수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3번이나 요청을 했는데도 안 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국가사일 2번째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근데 국민의힘 대응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럼 이분 지금 부정선거 얘기하고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국민의힘이 황교안이면은 뭐 국민의힘은 뭐 부정선거 주장론자들입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이게 철저히 법리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상식적인 시선에서 말씀드리자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가 3번째 있을 때는 무조건 출석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체포영장이 나오는 거예요. 체포영장이 나와서 일단 잡아다 놓고 수사를 하고 이거는 뭐 간단한 명예훼손죄건 모욕죄건 뭐 누구한테 돈을 꾼 사기죄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뭐 계엄 이런 게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그 전 총리를 체포를 한 거는 제가 법리적 시각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안 청구할지는 지금 48시간 이내에 청구를 하는 건데 그건 지켜봐야죠. 이 황교안 전 총리가 뭐 도주 우려의 사유가 있냐, 증거인멸의 사유가 있냐, 또 내란을 정말 선동을 했냐 이거는 법리적으로 본 문제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기각될 거라고 좀 보여지는 게 뭐냐면 황교안 전 총리는 어느 때 총리입니까? 박근혜 정부의 총리입니다. 총리를 하신 지 벌써 한 6, 7년 됐어요. 그런 와중인데 지금 이 계엄과 관련돼서 뭐가 있겠냐라는 시선 하나 드리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영장이 왜 기각된다면 계엄령 발동하고 법무부 직원들한테 야, 계엄을 발동했는데 법무부에서 뭘 해야 돼? 알아봐봐라고 지시했다는 게 이제 민주당 시각, 특검 시각에서 보는 선동이라는 건데 전국에 있는 모든 시청, 군청, 시장, 군수 이런 분들이 직원들한테 매뉴얼이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다 지시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 보면 뭐냐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뭐 도주 우려의 우려가 없다 이게 아니라 범죄의 소명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영장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각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배우자 대표 당선 직후에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100만 원대 명품 손가방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은 의례적 선물이었다. 네. 뭐 이렇게 밝혔는데 국민의힘 한 중진이 100만 원 백이 무슨 뇌물이냐고 감싸면서 이게 당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먼저 강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선물이라고 이해를 좀 못할 것 같아요. 마치 김기현 그 전 당대표의 부인께서 김건희 여사랑 원래 어렸을 때부터 뭐 동기 동창이고 친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뭐 생일 선물이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 100만 원짜리의 선물을 예의상 했다는 거를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그런 선물을 준비 안 한 저 같은 사람은 뭐 예의가 없는 것입니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뇌물죄로 갈지 안 갈지의 부분은 이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선물을 했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기관에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거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좀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이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군수는 공무원이잖아요. 뇌물죄가 바로 적용돼요. 이런 선물 주면. 그 부인들, 배우자들, 남편들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한 지위를 따로 규정을 해야 돼요. 뇌물죄의 주체는 공무원은 이걸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그 배우자가 받으면 이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배우자가 어떠한 이러한 고가의 선물을 받았을 때도 이거를 단죄할 수 있는, 규정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빨리 앞다퉈서 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데 봤을 때는 100만 원 이상 무조건 거의 안 되게 돼 있어요. 기준이. 그리고 뭐 이런 선물의 가액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5만 원입니다. 5만 원 아래로 다 이렇게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농수산물 같은 게 이제 15만 원 정도 돼 있어요. 근데 이 국민의힘 이제 송일종 의원께서는 100만 원이 무슨 이 말은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너무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요. 이 말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 가방에 그 대가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 편지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가방에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확하게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 이 편지가 나와 있는데 그게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의힘이 불과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받은 여러 가지 그 결혼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옵니다. 여야 공천 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조기 대선 승리 기여도와 함께 공천 과정에서 권리당원 참여를 대폭 좀 늘리겠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전투력을 핵심 기준으로 제시하고 청년 발굴 오디션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어요. 강 변호사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청년 발굴 오디션 계획이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한 15년 전부터 매 당에서 매 선거 때마다 해왔던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발굴을 해서 정말로 약속을 지켜야죠. 적재적소에 앉혀야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지난번 총선에서 1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보좌진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오디션 자체를 다시 취소시켰어요. 1등인데 공천을 안 주고 그러한 이력이 있었는데 각 당에서는 이런 오디션으로 발굴을 했으면 좀 약속을 좀 지키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또 희한한 양상이 뭐냐면 이런 오디션에 몸담는 사람들이 뭐냐면 예. 청년분들 중에 정치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내가 정책을 펼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유튜브 슈퍼챗을 위해서 뛰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도 잘 속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으로 아직 결정된 게 없고요.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오늘 이제 광역지사들 다 모였는데 아마 곧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달라진 점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온라인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당의 공천에 이제 당원 참여를 많이 보장하는 거는 바람직해 보이는 그 부분은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게 단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강성 지지층들은 투표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이 출마하시려는 분들이 강성 지지층에게만 어필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좀 양당에서 일단 조기 대선 민주당에서는 조기 대선 뭐 기여도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이 좀 애매모호해서 일단은 애매모호해. 해서 일단 그럼 뭐 유권 유세에 많이 나온 사람을 할 거냐 뭐 이런 판단이 좀 애매해서 이게 결국에는 뭐 그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데 잘 보이는 사람들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혹도 네.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더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심각하다니요. 전투력이 핵심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지방 정치도 싸움판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무슨 정당의 호위무사 선출대회 같은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그래서 나경원 의원께서도 이제 말했는데 저는 이 얘기 듣고 제가 이걸 잘못 봤는 줄 알았어요. 네. 지방 행정과 지방을 위해 일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다. 뭐 싸움 잘하는 사람 뽑는 거다. 이런 발언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쟁이 중앙 정치에 있는 것도 지금 스트레스인데 이 정쟁을 지방의회나 뭐 지방 정치까지 다 끌어들이는 그런 문제들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런 네. 부분들이. 사실 네. 그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지난번에 개혁신당 현재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있을 때 PPAT라는 시험을 도입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문장 능력 작성과 문장 작년에 시험 봤죠. 해동 능력 네, 작성이 지난번에. 있으면 좋겠다 시험을 도입했고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에는 아까 말한 제가 민주당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 민주당은 그 어떠한 그 연수를 받으면 혹은 그 교육을 받으면 그 시간을 그 공천에 반영을 하는 게 제도가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시스템 이제 공천은 괜찮은데 조기 대선의 네. 기여도 네, 이런 그거- 것들을 판단하는 게 그러게요. 애매해요. 아마 당대표 포상으로 네. 하지 않을까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당대표 포상도 이게 또 애매한 부분이 국민의힘도 있군요. 네. 그 지금 당대표나 나경원 그 기획단장이 그렇게 강성 있게 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아까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뭔가 도식화를 해가지고 시스템적인 공천을 할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정확한 그 기준을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는 바람이 이제 있습니다. 양당들이 다 이렇게 지방 정치를 중앙 정치에 종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계속 보이는 게 네.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기초의원 생각합니다. 정당 공천제를 폐지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공감합니다. 네. 좌우지간 오늘의 주제가 요즘 정치 왜 그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한 줄 평 들어보죠, 윤 의원님. 네, 요즘 양당 왜 이래로 하겠습니다. 양쪽 다. 네. 예. 강 변호사님. 대장동 수천억이 어디 있는지는 1심 판결문을 보면 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좌우지간은 계속해서 중앙, 강원 가리지 않고 복잡한 정치 이슈를 맛깔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이어갈 겁니다. 이번 주 이슈가 되는 정치 현안은 뭔지, 왜 이슈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좌우지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지원 뉴스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